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도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뉴욕, 시카고, 보스턴, 휴스턴, 토론토, 몬트리올. 이외에도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광역도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도시 시애틀,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오스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도시 통계지역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줄여서 MSA라는 개념으로 도시지역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MSA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는 개념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2편에서 설명드렸던 기능적 도시지역과 매우 유사하죠.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384개의 MSA가 있는데요. 인구 규모로 본 MSA 순위의 상위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 LA,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워싱턴 DC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MSA를 광역도시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MSA를 광역도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로 가볼까요? 시애틀은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워싱턴주의 최대 도시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스타벅스의 본고장이 바로 시애틀이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밴쿠버와도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시애틀 광역도시는 시애틀, 타코마, 벨뷰를 핵심 지역으로 하는 생활권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400만 명이고요. 1인당 GDP는 무려 13만 달러에 달하는 무척이나 부유한 도시죠. 시애틀 광역도시의 면적은 16,00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과 유사한데요.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2,200명인데요. 시애틀 광역도시의 인구 밀도는 이에 9분의 1에 해당하는 제곱킬로미터당 250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한적해서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도시죠. 시애틀은 인구와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에서는 이를 눈여겨보고 시애틀을 슈퍼스타 광역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시애틀은 2010년에는 인구가 340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400만 명으로 약 60만 명이 증가했고 1인당 GDP도 2017년에는 9만 5천 달러에서 2022년 13만 달러로 무려 37%가 증가했으니 가히 슈퍼스타라 불릴만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 허브로 꼽히는 시애틀이지만 시애틀의 과거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시애틀은 스타벅스의 본고장으로 익숙하지만 원래는 윌리엄 보잉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창업한 세계 최고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의 본사가 있던 곳입니다. 말 그대로 보잉의 도시라 불리던 곳이 바로 시애틀이었죠. 때문에 과거 시애틀의 도시 경제는 상당 부분을 보잉과 같은 전통 제조업과 목재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잉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경영난을 겪으면서 당시 운명 공동체와 같던 시애틀의 경제 또한 보잉과 함께 침체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1979년 역사적인 해인데요. 암흑기에 접어들 것만 같던 시애틀의 역사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애틀 권역인 벨뷰로 이전하면서 시애틀이 점차 혁신 허브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MS는 1975년 폴 앨런과 빌 게이츠가 뉴멕시코의 앨버커키에서 창업을 해서 소재지를 두고 운영했던 곳입니다. 물론 MS는 뉴멕시코에서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돌연 시애틀로 본사를 이전했을까요? 이는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폴 앨런과 빌 게이츠 두 사람이 모두 시애틀 출신이었고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혹시 기업 환경이 더 좋기 때문이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1971년 5월 22일자 이코노미스트지의 헤드라인에 보면요, City of Despair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시애틀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당시 앨버커키는 기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따라서 시애틀로의 이전은 그 누구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MS의 이 선택은 시애틀과 앨버커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979년 MS가 점차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앵커 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인 1994년에는 드디어 MS의 영향을 받아서 시애틀에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창업하게 됩니다. 베이조스가 뉴멕시코 앨버커키 태생인 것은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이후 시애틀에는 익스피디아, 티모바일 본사가 자리를 잡고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사업장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도시가 번창함에 따라 스타벅스, 코스트코 등의 소매 유통업도 본사를 시애틀에 두게 되었죠. 유명 기업들이 몰려 일자리가 많아진 덕분에 2024년 현재 고용된 근로자만 무려 220만 명이고 실업률은 4%로 매우 낮습니다. 실업률이 4%라고 하는 것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시애틀의 발전에는 혁신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환경 역시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시애틀은 주정부에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교통도 경전철이 들어서면서 차 없이 통근이 가능해졌죠.
더불어 워싱턴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존재가 시애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카네기 분류라고 하는 평가 체계에 의해서 대학의 유형과 수준을 나누는데요. 미국에는 5천여 개의 대학이 있고 이 중 R1이라고 하는 최상위 연구 중심 대학은 13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공계 관련 높은 역량을 보여주는 학교가 UW인데 바로 그 130여 개의 대학 중 하나로 R1에 속해 있습니다. 시애틀에 자리 잡은 MS, 아마존 등의 테크 기업들은 STEM, 즉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를 전공한 인재가 필수적인데요. UW는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남부 지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노스캐롤라이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서 마이클 조던의 모교인 UNC가 있는 곳과 전형적인 미국 남부 농촌 지역이라는 것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노스캐롤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뭐가 유명한지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학연 단지인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RTP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 최상위 연구 중심 대학인 R1에 속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유니버시티, 이곳을 이은 모양이 삼각형이어서 리서치 트라이앵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더 넓게는 위 세 개 대학의 소재지인 롤리, 셰프힐, 더럼이 연결된 광역도시를 지칭합니다. RTP는 IT와 BT 등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미국 최고의 혁신 허브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리서치라는 명칭이 붙은 것과 같이 주로 대학과 연계된 연구 인력들이 있는 곳이죠. RTP 광역도시는 면적이 12,00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수도권 면적과 동일한데요. 2022년 기준으로 21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1인당 GDP는 약 85,000달러에 달합니다. 인구와 1인당 GDP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RTP의 인구는 170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15만 명으로 45만 명이나 증가했고 1인당 GDP도 2017년에는 6만 7천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8만 5천 달러로 27%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광역도시 전체 근로자 수는 107만 명입니다. 현재 RTP에는 375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바스프, 파이자, GSK, 머크, 노보, 바이에르 등의 세계적인 BT, 제약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IBM, 시스코, 구글, 오라클, 레노버, 세스 등의 IT 기업도 있고요. 이외에도 내셔널 휴머니티 센터, 미국 환경보건과학연구소 등의 국립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광역도시가 아닌 RTP의 순수 면적은 7,000에이커로 여의도 면적의 한 6배, 근로자는 6만 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제가 떠올린 이미지처럼 전형적인 미국 남부 농촌 지역이었고 195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 하나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력 산업은 담배, 식물, 가구와 같은 저부가 가치 전통 제조업과 농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 졸업자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주를 떠나는 것이 다반사였죠. 그러나 1959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던 루터 호지스가 대학과 산업계의 리더들과 함께 RTP를 구성하게 됩니다. 호지스는 1961년부터 64년까지 케네디 정부에서 상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유력 인사였죠. 주정부 주도로 모금을 한 후 RTP를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인 리서치 트라이앵글 재단을 설립해서 변화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RTP도 설립 초기에는 입주할 기업을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RTP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65년 1월 6일 미국 보건복지부가 엄청난 규모의 미국 환경보건과학연구소를 RTP에 설립하기로 약속하고 당대 최고의 혁신 IT 기업인 IBM의 연구센터가 RTP에 입주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RTP의 성공에는 교통과 정주 여건도 큰 몫을 합니다. 주변 대형 공항인 롤리 더럼 국제공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요. 교통도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넓은 녹지와 평화로운 분위기, 저렴한 생활비 등도 근로자들이 자리를 잡고 사는데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죠. 또한 대학이 큰 비중으로 참여하는 산학연 단짐에 따라서 세 대학이 함께 설립한 투카시에서 다양한 협업을 주도한다는 것도 성공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부의 두 번째 도시는 텍사스의 오스틴 광역도시입니다. 텍사스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역이죠. 텍사스는 한때 박찬호,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팀이고 석유가 많이 나는 곳, 무척 더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부시 일가가 텍사스 출신이기도 합니다. 텍사스에는 대도시가 많은데요. 댈러스, 샌안토니오, 휴스턴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오스틴은 이에 비해 덜 알려진 지역입니다. 오스틴 광역도시는 오스틴, 라운드록, 조지타운을 연결하는 생활권으로 댈러스, 샌안토니오, 휴스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인구는 241만 명, 1인당 GDP는 92,000달러고 면적은 11,00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수도권과 유사합니다. 인구와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인구는 2010년 173만 명에서 2022년 241만 명으로 12년 사이에 68만 명이 증가하였고요. 1인당 GDP는 2017년 6만 7천 달러에서 2022년에 9만 2천 달러로 5년 사이에 37%가 증가하는 등 급성장한 곳입니다. 오스틴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기업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오스틴 광역권에 속하는 테일러시에 미국 제2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서부 오스틴은 실리콘 힐스로 세간에 알려져 있을 정도로 혁신 허브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테슬라와 오라클은 본사를 오스틴으로 이정하였고요. AMD, 델 등을 포함해서 1,700여 개가 넘는 반도체 및 IT 기업이 있습니다. 브루킹스가 오스틴을 슈퍼스타 광역도시로 선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오스틴이 슈퍼스타 광역도시로 선정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텍사스는 놀랍게도 법인세, 소득세가 없습니다. 생활비도 뉴욕, LA 등의 대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이죠. 앞서 살펴본 시애틀이나 RTP와 마찬가지로 오스틴에도 미국 R1 최상위권 연구중심 대학인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이 있어서 인력 공급이 수월하고요. 이외에도 50여 개에 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포진해 있는 등 혁신 기업에 필요한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죠. 미국에 떠오르는 혁신 도시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국토 및 도시 정책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사례를 사실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새 광역도시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 4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성장하려면 누가 뭐래도 산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 중에서도 지식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산시설인 공장만 있거나 휴양과 관광으로만 성장하는 것은 사실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만 있을 경우 고급 인력들이 몰리지 않아 도시에 직접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고요. 관광업은 저부가 가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대규모 휴양관광 도시로 성장할 만한 곳이 그리 많지도 않고요. 두 번째, 산학연의 긴밀한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미국과 같은 강력한 산학연 클러스터는 미국 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미국만의 엄청난 강점이긴 합니다. 이는 미국 대학이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추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 대학원 시스템은 사실상 미국이 원조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미국과 동일하게 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식경제의 핵심은 기초 원천 기술에 있기 때문에 국가 R&D 시스템은 미국 산학연 시스템이 꼭 아니더라도 반드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 중심 대학과 산학연 시스템에 대해서는 추후 국마을싸움들에서 좀 더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정주 여건이 매력적으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일단 살고 싶어야죠, 이 지역에. 미국은 국토가 광활하고 인구는 적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정주 여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죠. 세금 혜택도 주고 녹지도 보전하고 교통망도 확충하는 등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양심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합중국이기에 각 주가 하나의 나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각 주의 정체성이 상당히 확고하고 지역색도 세죠. MS의 창립자가 고향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가 지역을 위해 발벗고 나섰듯이 지역의 발전에는 지역 리더 집단의 애양심이 있는 법이죠. 지금까지 국마을 사람들과 함께 미국의 광역도시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애틀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오스틴까지 재밌게 보셨습니까? 미국까지 보셨으니 이제 유럽과 개도국들의 광역도시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광역도시들이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